지금 우리 박주민 의원님 가셔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거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만 딱 다루고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다른 거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법원장들의 입장 살펴볼까요? 사건 배당 무작위성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체계고 향후 큰 사건 발생할 때마다 유사한 요구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네. 이게 자꾸 뭐 위헌 논란 이야기하고 있고 이거 반대를 그러니까 사건 심하게. 배당 무작위성이라는 것이 옹호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거예요. A 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든 B 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든 사건의 결론은 같다. 그렇지. 와. 요 전제예요. 요 그렇지. 전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무작위 배당을 해도 또 무작위 배당을 통해서 나오는 결론도 다 수용할 수 긍정된다는 있는 거예요. 거죠. 네.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관이 아닌 사람을 법관으로 만들어서 재판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거 아니다. 다른 법원에 있는 판사를 데려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넣어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서울중앙법원에 있는 그렇게 법원이 누가 맡든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는 그 균질화된 법관들 중에 네. 배당만 좀 다르게 하겠다는데 그렇습니다. 왜 이게 갑자기 위헌이 되냐 이거. 그러네. 이 말이 안 됩니다. 말 자체가. 무작위 배당의 장점은 존재한다고 봐요 저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냐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부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한덕수는 범죄가 증거인멸이 명확한데 그렇습니다. 그냥 영장 발부도 안 해줘요. 그럼 예. 김현장밖에 더 있나 이렇게 의심이 되는데 의심되죠. 무슨 얘기냐면 영장 재판부에 고만고만하게 보수적이고 고만고만하게 뭐 아버지가 법관이었던 사람 법조 가족 카르텔 속에서 이렇게 임명해 버리면 거기서 무작위로 ABC 배당해봤자 똑같은 결과거든요. 네. 그 인사권을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지금 국민적 의혹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 사람이 온당하게 대법원을 끌어갈 만큼 민주적이지 않다. 또 법률적인 판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그 사람이 임명한 상황에서 무작위로 가는 거니까 네. 무작위 배당이 정가의 보도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만 좀 더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법원의 독립, 재판의 독립은 내부로부터도 지켜져야 된다. 이 말씀 한번 드리고 그렇습니다. 싶고요. 두 번째, 이번에 있었던 내란은 친위 쿠데타예요. 그렇죠. 대통령이란 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일으킨 일입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위 쿠데타를 꺾기 위해서는 또 친위 쿠데타에 대한 판결이 공정하다는 신뢰를 보다 더 주기 위해서는 동원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좀 차단하면서 재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법원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부적으로 침해되는 법원의 독립성을 외부에서 조금 균형 맞춰주는 거. 법원도 동원될 수 있었다라는 국민적 의혹에서 법원을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신뢰 다시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내란 특별 재판부예요. 네. 그 내란 때 사법부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을 특검이 수사하는 게 엄청 부담스럽겠죠. 지금 뭐 특검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게 들쑤셨다가는 영장이 안 나온다든지 그렇겠죠. 또는 사건의 결론이 이게 왜곡된다든지 참 골치 아픈 문제야. 이런 우려를 좀 갖고 이 있더라고요. 골치 아픈 문제야. 아니,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법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렇죠. 그렇지. 맞습니다. 우려가 있다는 것 자체가 특검이 수사도 못하는 우리는 예. 건드리면 안 돼. 우리는 아니, 맞는 남들과 다른 말씀이죠. 귀족이야. 예, 너무 맞는 말씀이죠. 네. 아니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향후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요. 친위 쿠데타가 그렇게 큰 사건 중 하나로 치부될 없어.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은 없어요. 없다고. 어떻게 없어야 되고요. 내란을 그냥 흔한 사건으로 취급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 전담 재판부는 그 가정법원이라는 것도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계속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이거 가지고만. 예, 장난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불안해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끝으로 하실 말씀 짧게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 다 짓겠습니다. 했고요. 사실은 네. 법원이 성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권 분립을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서로 분립시키고 견제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개념이에요. 네. 그리고
상권 분립 우리 국회 아니 헌법을 딱 보면 상권 분립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기관이 국회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서 행정이 돌아가고 재판이 돌아갑니다. 그렇지. 그래서 입법부가 헌법에 배치되지 않고 헌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외에는 좀 넓은 재량을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민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들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박주민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국민의힘 패널 그리고 개혁신당 패널들이 이거 완전히 터무니없는 주장을 막 하고 있거든요. 어떤 주장을 하는지 오늘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을 해서 내란 전담 뭐 재판부 특별 재판부 뭐 만들어요. 만들고 판사도 뭐 추천하는 대로 받아서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국민들이 이거 인정해요? 앞으로의 판결들이 다 안 좋게 나올 거다라고 예단을 하고 그러니까 판사들을 따로 구성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들이 이거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야라는 말을 안 듣겠어요? 이거는 사법 질서에 그냥 근간을 흔드는 거고 저는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진짜 용기가 있고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고 제대로 된 법률가라고 생각합니다. 참 한가하고 나는 저거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한가할까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적 판결이 나올까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론도 이상할 거라는 거지. 뭘 근거도 없이 예단해서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 계엄 터지기 전에 계엄에 대한 경고를 민주당에서 했었죠. 네. 그때도 응. 한가하게 넥타이 메고 점잔 떨면서 괴담 취급했었잖아. 완전했죠. 완전했었잖아. 네. 조금 전에 그 친한계 국민의힘 패널이거든요. 네. 한동훈이 당시에 그 계엄 경고를 막 우리가 했을 때 민주당이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좀 보고 오겠습니다.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근거를 제기해 주십시오.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한가운 소리 했죠. 네네. 근데 실제로 계엄 터져서 대한민국 난리 나고 지금도 우리가 극복하고 있죠. 지금은 또 저 무책임한 한동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와가지고는 또 민주당이 왜 막지 못했냐고 얘기합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정말 계엄을 확신할 만한 정보를 사전에 갖고 있었으면 확신의 근거를 폭로해서 국민들 유혈 사태가 날 수 있었던 계엄을 미리 막았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다. 야,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한가한 소리 하지. 네. 나중에 만약 얘네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1심에서 무죄 나오더라도 2심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 대혼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무책임한 정치를 하면 되냐 이겁니다. 참지 말아주세요. 아니, 이거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너무 없어서. 어느 대목에서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씨는 뭐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왜 한 가지가 중요하냐면 자기도 살해될 뻔했거든요. 노상원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네. 한동훈도 피해자가 될 뻔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한동훈도 그 권력 구조에서 소외됐던 사람이고 한때 측근이었을 뿐이지 내란 당시에는 제껴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은 이재명 또는 민주당 정권을 공격하면서 반사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만 하다 보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란 특별재판부는 아까 박주민 의원 설명한 것처럼 아주 특별한 걸 하자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내란 사건 같은 중요 사건을 조이대 마음대로 이리저리 요리하는 거는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두자는 거예요. 네. 근데 다른 것도 아니라 형법 사건들이 범죄가 여럿 있는데 대한민국 형법이 가장 앞머리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이
국가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1번 범죄로 정한 게 바로 내란입니다. 그렇습니다. 맨 앞에 있어요. 예. 그럼 내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응징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내란이 벌어질 것 같고 또 하나는 내란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다른 어떤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범죄를 응징하고 범죄를 단속할 수 있겠어요. 내란 범죄도 제대로 못 다루는 나라가 이거 맞습니다. 아주 심각한 정말 국가 체제가 지금 균열을 일으키는 상황이거든요. 네. 비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도 상식적 보수라고 인식되어지는 국민의힘의 한동훈계 그리고 개혁신당 뭐 나는 전혀 동의하지는 네. 않지만 아무튼 상식적 보수로 인식되어지는 건 맞잖아.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네. 이자들이 저렇게 한가한 소리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보수는 다 사라진 거 예, 같고. 기댈 데가 없어 나는 진짜. 국민의힘은 사실상 극우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그나마 한동안 바라보면서 너라도 좀 제대로 해달라는 말이 예.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와요. 맞아, 제주에서도. 맞아. 근데 저런 소리 하고 있어요. 저거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사실 이제 특검이 공판전 기소전 증인신문에서 법원에서 증인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특검에서 나와라고 하니까 검사하고 법무부 장관 했다는 사람이 나 책에다 써놨으니까 나갈 필요 없다는 그런 황당한 얘기를 예. 하고 있다가 이제 법원에서까지 나오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나 이제 나가서 얘기하면 또 배신자로 찍힐 것 같고 하니까 맞습니다. 자기 자리 벗어나려고 그러니 그거 맞아요. 모면하려고 네. 결국 저렇게 나오면 정치인으로서의 미래가 없어요. 저러면 네. 그냥 유튜브 해야 돼요. 저러면. 네, 유튜브 무시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 작은 유튜브도 있으니까. 예. 나도 유튜브 하잖아요. 왜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아, 나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보수 중에서도 합리적 보수로 인식되어지는 사람들이 저렇게 한가한 소리를 하는 게 너무 화나. 근데 자기들은 아마 나 봤지. 나는 강성이 아니야. 나 되게 합리적이지. 아마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 계엄 경고했을 때도 그랬고, 계엄 아유 저런 가짜뉴스 저 국헌 문란이지. 이따 얘기했었던 사람들이 또 저러고 있다고. 제발 저 계엄 막았다는 얘기나 좀 그만했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계속 자기가 아. 계엄을 막아냈다 그러잖아. 정말 화가 납니다. 자, 지금 굉장히 또 급한 이슈가 있다고 저희에게 호출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군 인권센터가요 이번 계엄에 직접 참여한 계엄군이 이번에 군 진급 대상자에 올랐다. 이거는 정말 큰일 났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란에 참여했던 군인이 내란에 실제로 참여를 했는데 진급 대상자에 올랐다는 거야. 이걸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만약에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상원 이 포섭한 3명이 그 판교 그 판교에 있는 제일 무서운데 판교가 그렇죠. 판교에 있는 정보사 대기하고 대기업단 있었잖아. 예. 여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그리고 사전에 모의했던 네, 소령 3명을 네, 중령으로 진급을 시켰어요. 저희가 1차, 2차 기자회견 했는데 네, 명단을 계속 이제 뒤지다 보니까 네. 정보사에서 이 판교 구테타 그러니까 내란에 직접적으로 중앙선관위 들어가서 직원들 체포하고 비원 벙커로 네. 압송해서 고문하려고 했던 네. 그 직접적 행동을 한 3명을 진급시켰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제보가 그리고 들어와서. 아니 이 사람들 이름 확실한 거죠? 네네네. 다 확인을 하신 네, 거죠? 확인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행동을 네. 한 사람이라고? 심지어 계엄이 일어나기 전 2024년 11월 17일 노상원과 문상호, 김봉규라는 대령이 안산 상록수역의 롯데리아 아니고 인근에 위치한 투썸 플레이스에서 대면해서 이 자리에서 노상원이 지시한 인원을 선발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노상원은 김봉규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조만간 상황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해주면서 서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명의 명단과 부서 그리고 김봉규, 정성욱 이 사람들은 정보사 대령들입니다. 네네. 기소됐고요. 수행해야 할 계엄 선포 시 할 일이라는 임무와 수행 방안이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눠 가졌어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이 받은 사람이 지금 현재 3명인데요. 박재규,
권혁기, 이용호, 소령입니다. 아, 이자들이 그걸 다 받았던 사람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래서 사전에 다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모의를 했어요. 그래서 2024년 11월 19일 문상호는 김봉규와 정성욱에게 저희가 오늘 고발을 했습니다. 내란 특검에 이 세 명을. 아, 네. 네, 피고발인 권혁기 그리고 이용호를 포함한 최종 포섭 요원 명단을 보고 받았고 박재규 소령을 포함한 육사 3인방은 최종 섭외된 인원들에게 전화 접촉 등을 진행하면서 진급 등의 보상을 약속하고 소속팀과 동료에게 절대 이를 발설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의사를 확인하고 관계 유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사가 핵심적으로 이 중앙선관위를 타겟팅해서 뭐 노태악 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던가 네.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납치해서 네. 비원 벙커로 끄집고 가려고 그렇습니다. 했으니까 네. 여기에 이제 블랙 요원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이제 포섭해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와. 이 소장님 근데 이거 되게 좀 큰 뉴스입니다. 네. 지금 다루지 않아서 그런 거지.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엄중한 뉴스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아까 이름을 좀 올려주십시오. 권혁기, 박재규, 이용호. 네. 이 사람들 확실하게 확인을 하신 거죠? 네, 확인했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국방부와 어떤 뭐 질의 응답이 있었나요? 국방부는요, 저희가 1차, 2차 때도 이미 수사 2단에 포함된 사람들이 있고, 드론을 날렸던 곳에 그 북한 드론 날린 그 부대의 장교도 승진했다는 걸 문제 제기했으나 네. 사실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무시 전략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규백 장관이 지휘하는 국방부가요? 네네. 와. 아니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아니 되지? 정권 교체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소령에서 중령으로 올라가는 걸 국방부 장관이 다 챙기진 않아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인사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내란에 가담한 사람 그걸 뺐답니다. 그러니까 인사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사 지침에서 12.3 내란이라고도 안 하고 12.3 사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아니라고. 왜요?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윤석열 정권 투예요? 블라인드 이제 평가를 하는데 12.3 내란에 가담한 것도 블라인드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군의 자원을 평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12월 3일에 내란 그게 사태예요. 핵심이죠. 내란 사태 때 뭘 그렇죠. 했고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 진급을 위해서 국민을 죽일 수도 있었던 일로 나서냐 마냐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맞습니다. 인사에서 빠지면 뭐로 평가합니까? 출신이요? 육사냐 아니냐? 이거 안규백 장관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건 이게 말 사실은 이건 너무 큰 뉴스야 지금. 그리고요 이게 이분들하고도 롯데리아에서도 만나요. 12월 1일 날 노상원, 문상호, 김봉규, 정성욱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역의 롯데리아에서 만나가지고 노상원은 선발된 인원에 대한 최종 점검과 더불어 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될 체포팀의 동선과 임무를 상세히 설명했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전인 오후 4시 30분에 문상호는 김봉규와 정성욱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대기해라. 편성한 인원을 소집하라. 라는 지시를 내렸고 저녁 7시 30분경에 선발된 요원들을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백여단 본부 대회실로 소집을 시킵니다. 밤 9시 30분에 모든 요원들에 대한 소집이 완료된 후에 문상호는 밤 10시에 중대 보도가 있으니 각자 방송을 보고 다시 집합하라고 지시를 하고 계엄 선포를 위한 대통령 담화 방송이 종료된 후에 문상호가 1층 대회의실에 소집된 요원들에게 방송을 다 봤을 것이다. 장관님 지시로 우리는 중앙선관위에 간다. 장관님 명령이니 군인으로서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문상호 말이 끝나자마자 요원들이 각각 김봉규 팀, 정성욱 팀 2개로 나뉘어서 편성해서 이들이 부여받은 임무는 2024년 12월 4일 오전 6시 30분부터 출근하는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순차적으로 체포해서 수방사 비원 벙커로 이송해서 신문하는 것을 각각
다 지시를 한 것입니다. 네, 다시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진급 대상자 3명 이름 다시 좀 올려주시겠습니다. 네. 자, 권혁기, 박재규, 이용호 이 사람들은 내란 사전 모의를 했던 사람이고 네, 맞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계엄 당일에는 판교에 이 세 사람 모두 다 대기했던 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야, 아니, 이거는 뭐 이거 진급이 문제가 아니라 수사하고 재판을 받아야 될 저기 사람들 같은데. 화면에 보면요. 이거는 큰일이네. 안중근 장군의 글이 써여 있거든요. 미국 헌신 군인 군인 본분 본분. 정말 옆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 정말 창피하네요. 저게- 저게 어떻게 군인 본분? 저게 육군의 이제 진급 그러니까. 축하합니다 하면서 네, 네, 인터넷에 보내주는. 뜨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큰일이네. 이걸 본 정보사 다른 요원들이 아, 네.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아니, 내란에 적극적으로 뭐래요? 내란범들은 진급시키고 어. 아닌 사람들은 진급해서 누락된 거 아니에요? 저 세 뭐래? 명만큼 누락이 된 거 아닙니까? 뭐래? 기가 차죠. 역적들이 그럼. 진급하고 여기에 대해서 진짜 소극적이거나 반대했던 사람들은 왜냐하면요 노상원이 사령관을 한번 했기 때문에 어느 사람들이 누구와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상호가 사령관이 되자 접촉을 시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찍어주는 애들 만나서 포섭을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것을 다 해서 엄선한 인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다시 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진급된 그 세 사람은 혹시 수사 대상에 올랐거나 입건됐나요? 그게 왜 깜깜이냐면요. 네. 우리 지기현 재판장님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네. 이분이 정보사 요원들에 대한 증인 신문할 때 비공개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모르는 거예요. 아하. 이 사람들이 나와서 누가 무슨 진술을 했는지 아, 지금 알려진 게 저희가 없어. 알려진 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부가 비공개한 것은 정보사를 저는 감싸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내란 특검도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범죄 사실을 몰랐다면 네. 조은석 특검은 비난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입건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확인이 상황이군요. 안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건이 안 됐겠죠. 왜냐하면 정성욱 등등에 대한 기소된 게 9월 25일 날 첫 재판을 합니다. 아, 그때가 첫 재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밑에는 누구죠? 심우정이 싹둑 잘라 먹은 그 흔적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켜서 더 확대해서 수사해야 되는데 복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외환죄 외에는 군대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된 게 없습니다. 막 경찰도 그래요. 딱 네. 멈췄어요. 그 박형수도 지금 저희가 57명 고발해가지고 피해자로 입건만 됐지 뭐 압수수색 한번 하고는 땡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들은 저희가 나열해서 다 이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니, 혹시 이 보도 자료를 좀 다른 언론사에 좀 보내 보셨어요? 오늘 기자회견 했습니다. 기자회견 안 보니까. 내가 미쳐요 요즘. 아니 좀 보내요 이런 거 좀. 보내긴 하죠. 보내긴 다 하는데 보내는데 보도를 해주냐 많이 하는 거. 아니 이거 중요한 건데 왜 빨리 해야지 알려야지. 잘 안 봐요. 다 특검으로 팔려가가지고 다 안 보고 있고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뭐 아까 이제 내란 재판부 전담 재판부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특검 3특검이 통신영장, 압수영장 신청하면요. 통으로 기각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신영장에 대해서는 칼질을 하기 시작하고 예를 들어 심우정 검찰총장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습니까? 최상병 특검이 압수수색했어요. 네. 그런데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칼질해서 안 나옵니다. 핸드폰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파견된 경찰들이 집 밖에 대기하고 있다가 심우정 나오면서 핸드폰을 압수하는 총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집에다가 증거를 인멸해두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장 전담 재판부 판사들이 네. 특검의 수사를 거의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지가 오래됐고요. 뭐 의원실이 자료 요청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들은 얘기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확률이 50%가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초기 수사에서 잘 나오다가 왜냐하면 증거가 확보되면 그다음부터는 잘 나와야 되잖아요. 범죄 연결성이 드러나니까요. 네. 그런데 나경원 등등등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한번 으쌰으쌰하고 나니까 네네네. 칼질이 시작되더래요. 아니 근데 소장님, 근데 네. 이거는 사실 확인이 된 얘기예요? 이것도 너무 중요한 얘기야. 50%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왜냐하면요. 이 조심해야 될 것 지금 같은데. 내란 특검이나 어.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이 이게 말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 그렇죠. 압수수색 영장은요 더안 나올 범죄의 수 있으니까. 기밀이기 때문에 음. 이게 기각됐다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이 범죄 혐의가 있어서 이걸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기각시켰어요라는 얘기를 못하죠. 왜냐하면 그러면은 그렇죠. 자기네 범인은 수사 무능도 있고 또 범죄 증거인멸, 첩보도 나가도 증거인멸이 나가고, 될 수도 네. 있으니까요. 상대가 증거인멸하게 해주고 네. 도망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영장 전담 재판부가요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 된지는 오래됐고 또 하나 미치겠다. 내란 특검은 지금 현재 내란이 일어났어요. 미치겠어. 안에서 검사들이 검찰청 없어진다니까 태업을 하기 시작해서 에? 조은성 말을 안 듣고 있어요. 아 이건 그렇게 된 지 뭐야, 오래됐습니다. 아 진짜로? 그러니까 규모가 가장 크니까요. 그 다음에 타격이 김건희 특검입니다. 아니 잠깐만. 검찰 개혁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네. 최종안이 이제 결정되자 내란 특검에 파견 나간 검사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심으로 태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수사 진행 잘 안 되고 있어요. 어쩐지 요새 뭐 내가 아무리 찾아도 요새 뉴스가 옛날만큼 안 김건희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규모가 가장 큰데 가장 검사 수가 파견이 많은 데가 내란 특검이고요. 그 다음이 김건희 특검이고 가장 작은 곳이 최상병 특검이에요. 최상병 특검은 검사가 14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명 특검이 진압할 수 있어. 왜냐하면 니네 안 들어? 군검사도 파견돼 있죠. 군사경찰 파견돼 있죠. 경찰이 있죠. 특별수사관 변호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4명 니네 수사하지 마라고 해도 진압이 가능한데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은 진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원들을 다 돌려보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조은석 특검은 제가 봤을 땐 자기 후배들인데 배째라 그러고 지금 선배 말 안 듣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부의 수사 방해, 그리고 검찰청 친정 없어진다고 조직적인 수사 태업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서 얼마 전에 개정하려고 했던 더 센 특검법을 저는 압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하고 같이. 그러니까 검찰, 법원,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더 센 특검을 방해하고 있고 심지어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도 방해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이고요. 실제로 뭐 그 영장 신청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했다면 뭐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1호 사원 권성동이지만 추경호부터 2호, 3호에 가서 40m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건 내란 뭐 관계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말 명운을 건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리고 그렇죠. 원래 네트워크가 똘똘 뭉쳐져 있고 네. 뭐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카르텔로 엮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제2, 제3의 내란이라고 규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그 오창희 사무국장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님 그 두 분 그 유력한 분들인데 그 좀 언론사에 좀 이런 얘기를 좀 전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유력 언론사에 와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니 이거는 내가 지금 이거 굉장히 지금 심각한 네. 문제고 네. 일리가 다 있어. 네, 내가 네, 볼 때는 맞습니다. 자 네. 검찰 개혁하려고 하는데 검사들이 파견 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야 너무 행복하다 이러겠어? 그건 아닐 거란 말이야. 나는 솔직히 약간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특검이 잘 돌아간다고 우리가 자꾸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써 외면했습니다. 저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어버리니까 완전 돌아버리겠어요. 사법부 지금 영장 안 내줘. 사법개혁 얘기하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엄령이 선포되면 사법부는 군사법원 업무를 지원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계엄법을 위반하거나 포고령을 위반하면은 모두 군사법원에 재판받아야 되는데 재판 지원 사무를 보기 위해서 모여서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시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모르죠. 대법관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냥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대법원장께서 이거는 헌법을 위반한 거다 이런 소리는 그거는요 총리도 비슷한 얘기했어요. 자기는 말렸다. 난 거짓말했어요. 한덕수. 확인할 수 없잖아요. 한덕수도 거짓말했는데 조희대라고 거짓말 안 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란 특검이
대법원에 대해서 압수영장 신청했나요? 안 했잖아요. 저 압수영장 신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자진해서 대법원이 그날 내란의 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회의록 같은 거 공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법원 행정처장 천대엽이 국회 나와서 하는 말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들은 문제가 되면 관봉권이든 뭐든 국회 불려 나와서 답변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왜 판사들은 안 나오는 거죠? 네. 아니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천대엽만 나와요. 네. 천대엽만. 천대엽만 나와요. 예. 그게 법원이 갖고 있는 양심의 자유, 양심에 따라 법관이 독립적으로 판결한다? 어느 법에 도대체 저촉되는 겁니까? 저는 판결 잘못하는 판사들요 다 국회에 끄집고 나와서 다 문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법부의 독립성이 해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판결을 해야죠. 근데 법원에 나오는 판결들 보십시오. 국민들이 수긍을 할 수 있나? 못하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참 내용이. 생각보다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합니다. 일단은 우리 소장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 하나 조금 이틀밖에 안 남아서요. 홍정기 일병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많이 심각해. 저희가 14,000명밖에 지금 이 재판부 탄핵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7일 날 저희가 마감인데 네. 홍정기 일병 어머니 판결도요. 사실은 판사들이 판결을 내렸으면 군이 잘못한 거예요. 네. 군이 잘못했는데 피해자에게 소송 비용 80% 물래요. 와. 본인들이 잘못해서 병원 안 보내서 백혈병을 죽게 만들었는데 배상금은 우리 반려견보다 못한 배상금을 책정하면서 80%의 소송 비용을 물라고 하고 항의를 하니까 제가 영상을 드렸는데 항의를 하니까 판사들이 도망가요. 그 다음에 또 쳐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또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의 판사들이 자기 판결에 대한 확신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위원이 나중에 선고하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직위원이 잘 선고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오늘 지금 윤석열 재판을 했는데요. 9회째 지금 불출석하고 있어요. 네. 근데 강제 구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강제 구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조은석 특검도 강제 구인 못 했어요. 김건희 특검도 강제 구인 못했습니다. 네. 이제 수사 외압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을 이명영 특검이 잡아오셔야 되는데 제발 좀 수갑 채워서 국민들 앞에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네. 팬티바람으로 세울 수는 없지만 옷을 입혀서라도 저는 제가 인권활동가가 수갑 채워서 국민들 앞에 세우라는 얘기가 하기가 맞아요. 참 뭐한데요. 네. 요즘은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왜 도대체 권력을 가진 자는 아무것도 안 채우고 그런 얼마 못 냈다고요? 버스 비용 정산하다가 2,800원인지 뭔지 네, 800원. 그거 차이 난 사람은 절도범이라고 실형을 주는 판사가 판사의 기준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인권이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 상황이 지금 생각보다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우리 임태훈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명 35,000명이 모자랍니다. 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서명- 어제 현충원 가서 많이 우시면서 전화 왔더라고요. 서명 좀 많이들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